제일 알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여기 오시면서 좀 궁금했던 거 다 궁금한 거죠, 그죠? 이렇게 질문하면 답답하니까 그것도 질문 함부로 하면 안 돼. 대답할 것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진행하면서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자기가 쇼핑몰을 운영해 보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국내에서도 상관없어요. 국내에서도 쇼핑몰 운영해 보신 분 어떤 아이템을 운영해 보셨어요? 이거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어떤 거예요? 입욕제. 입욕제? 네. 그럼 여기는 쇼핑몰 운영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나머지 분들? 등록만 했는데 이번에 등록만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블로그만 하고 등록만 했어요. 아직 뭐 팔아보시겠어요? 저기 그냥 그 핸드메이드 수공예 품인데 그것도 코사지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만 아직 그거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입해갖고 이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쇼핑몰 누구나 쇼핑몰 하려고 그러죠. 쇼핑몰 해보면은 사람들은 쇼핑몰이 좀 만만해 보이잖아요. 일단 뭐 임대료도 안 들어가고 권리금도 없고 그러니까 좀 만만해 보이는 게 쇼핑몰이에요. 근데 주변에 쇼핑몰에서 성공한 사람 없죠? 좀 있나요? 거의 없어요. 국내에서 쇼핑몰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정말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 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쇼핑몰 하는 게 힘든 거죠. 이 사이트는 아세요? 뭐냐면 한국에서 2000년부터 있었던 사이트예요. 뭐냐면 한국의 그 사이트 랭킹을 분석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느 사이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속하느냐를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랭킹은 대체로 정확해요. 그래서 여기서 1위면 실제로 한국에서 1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쇼핑 사이트가 지금 몇 개죠? 24,869개래요.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이 장사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할 맛이 안 나지 않나요? 누구나 손대고 싶어하는 여성 의류 쇼핑몰 개수가 3,900개래요. 한국에. 자, 3,900개에다가 여러분이 하나 개척을 하면 3,901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트래픽이 있는 사이트만 조사된 게 3,900개예요. 그럼 트래픽도 체크 안 되는 여성 의류 사이트는 훨씬 더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건을 팔아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냐?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해외 직판 설명회를 하면서 거의 일본예만 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거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의 가장 큰 쇼핑몰은 라쿠텐이잖아요. 아시죠? 라쿠텐 유명한 사이트죠. 그래서 은행원 2명이서 시작해서 만들었던 사이트고 쇼핑몰인데 그 쇼핑몰이 지금은 제가 조사를 많이 못해서 그런데 시가총액 지금 32조 가까이 돼요. 32조. 그래서 라쿠텐에서 야구단도 있고 라쿠텐 은행도 있어요? 있어요? 몰라요? 있어요? 김주아 씨가 제일 잘하네. 라쿠텐 은행도 있고 막 일본에서도 엄청난 대기업이 된 게 라쿠텐이잖아요. 그 라쿠텐 사이트 보셨어요?
이게 라쿠텐이라는 일본의 제일 큰 쇼핑몰이죠. 한국으로 치면은 11번가, 옥션, G마켓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쇼핑몰을 따로 안 열고 여기서 열어요. 그죠? 쇼핑몰을 이 안에서 열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려면 가입비가 290만 원이에요. 기본 가입비가 290만 원이고 최저 월 임대료가 뭐 5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그 정도 또 내는 거예요. 매달 내야지만 돼요. 여기에 김조씨 얼마 내? 몰라? 라쿠텐밖에 몰라 그럼? 저분은 제일 교포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입점업체 수가 이미 15만 개가 넘었어요. 자, 그러면 15만 개가 되는 사이트에서 자기를 드러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15만 개나 되는 사이트가 모여있는 이 사이트에서 내 가게 이런 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을 만든다는 거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는 자기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왜냐? 경쟁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아예. 한국에서는 쇼핑몰 열지 말라고 저는 권해요. 그럼 쇼핑몰 안 하면 뭘 할 거냐? 커피 전문점 하기 싫고 식당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고 도대체 뭘 할 거냐 이런 이제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저녁 시간을 내서 이런 걸 들으러 오신 거죠. 근데 저는 한국에서 쇼핑몰 열지 말고 해외에다가 쇼핑몰 여는 거는 지금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제가 경험을 해봐서 그런 거죠. 제가 하는 일은 두 가지 일을 해요. 우리 회사는. 하나는 여러분들처럼 해외 쇼핑몰을 열고 싶은 분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본에다가 직판을 해요. 소비자들한테 직판을 해요. 그래서 주로 뭘 파냐?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파는 게 명함, 카드는 엽서, 뭐 명함이나 엽서 팔고요. 카드는 플라스틱 카드.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 가면은 회원증 주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하갑기에서 엽서, 실, 스티커. 한국에서는 스티커라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실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건 치라시, 플라이어. 이거 접었다 폈다는 거 일본에서는 플라이어라 그러더라고요. 포스터, 책자, 음식점 메뉴 인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온디맨드에서 즉석명함, 포켓폴더, 봉투, 전표. 봉투, 전표. 이건 쇼핑백이에요. 쇼핑백. 이건 무지포백. 폴리에스테르백. 오리지널 종이봉투. 스마트폰 케이스. 마그네틱 시트라고 해서 자석 스티커 있죠? 자석 스티커 팔아요.
MSN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포스트잇이라고 부르는 거, 클리어 파일, 마우스 패드, USB 메모리, 읍지화는 부채예요, 부채, 카렌다, 택배 박스, 이게 담보로 박스. 이거는 횡단막에서 우리나라는 현수막. 이거는 노보리기라고 해서 일본 길에 가면은 이렇게 현수막 붙여놓고 걸어 있잖아요. 그거 배너 스탠드, 뭐 에어 간판 이런 거를 팔아요. 찌질한 거 파는 거죠. 솔직히 일본에다가 명함을 팔고 현수막을 팔고 이런 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파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또 파는 거는 주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왜냐면 뭐 또 파는 거는 막구막구 팔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깃발, 현수막이죠. 이 사이트도 우리가 직접 운영해요. 많이 보신 거죠? 이것도 한국에서 제작해서 일본에 판매합니다. 이게 세 가지 사이트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사이트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아이템 중에서 우리가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에 상당한 분량. 현수막은 우리가 자체 제작해요. 이건 뭐 기계가 비싸지 않으니까 자체 제작할 수 있었어요. 여수른이라는 회사는 인쇄 기계도 없고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일본에 나가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한국, 그런 이제 지나가는 사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일본에도 명함을 파는데 한국에는 왜 안 파세요? 그러는데 한국에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쟁력이 없으니까. 기계도 없고 공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팔 수가 없단 말이죠. 뒤집어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우리 회사가 일본에 가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만든 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 택배 박스 일본에 판매하는 사이트,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사이트 주소가 www.danboru.net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야후 검색에서 담보르라고 치고 검색을 하면은 요거는 뉴스 코너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는 요까지네요. 하나, 둘, 셋, 4개는 유료 광고예요. 유료 광고. 이 밑에는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컴퓨터로 보면은 여기는 좀 색깔이 달라요. 유료 광고 페이지는. 근데 여기에 담보르.net이 1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소비자들이 담보르라고 치면 이 페이지를 제일 먼저 본다는 뜻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봐요. 이거를 2004년도에 만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래서 일본에서 택배 박스를 사려는 사람이 야후에서 검색을 하면 이 페이지가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열어보잖아요. 일본의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큰 회사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1위 하는 회사니까. 2004년도에도 1위였고 지금까지 계속 1위를 해요. 근데 2004년도에 이 회사는 택배 박스 공장이 없어요. 한국에서 다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일본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서는 비록 경쟁력이 없지만 국경을 넘어가면은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역의 묘미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경쟁력이 없는 곳이 한국에서 경쟁력이 있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무실에서 동대문까지 한 서너 정거장 되지만 서너 정거장 밖에만 가면은요 옷 만드는 공장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서 내 상품이 특별한 경쟁력을 가질 방법은 거의 없지만 이 옷을 가지고 중국에 가면은 경쟁력이 있잖아요. 이 옷을 가지고 영국에 가면은 또 경쟁력이 있고요. 이 옷을 가지고 저쪽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게 국경을 사이에 두고는 국경을 넘을 수만 있으면 있죠.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그래서 삼성이든 어디든 초창기에는 전부 다 무역업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옛날부터 청나라에 사신들이 갈 때 사신이 가는 걸 사행이라 그러잖아요. 사신이 간다 해서 사행이라 그러는데 사행이 갈 때 반드시 따라가는 사람들이 역관이잖아요. 통역자들이 따라가고 통역자들이 했던 일은 무역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한국에서 많이 나는 인삼 가지고 중국에 팔고 중국에서 바늘 같은 게 굉장히 쌌었다고. 중국에서 바늘 가지고 한국에 팔아서 돈 벌어서 역관들이 부자 된 거잖아요. 그 무역업은 최소한 한국이 싸거나 일본이 싸거나 인도가 싸거나 일본이 싸거나 이런 게 형성이 돼요. 인도 안에서는 똑같아요. 왜냐? 노동 조건하고 생산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가격 차가 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라만 건너가면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행거를 막 만들어요. 행거 만드는데 막 무슨 특별한 초고급 기술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난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거 장사 된다 그러면 다른 거 만들던 사람도 금방 행거 만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잉여 가치가 상쇄돼 버린다고요. 특별한 자기만의 이윤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제가 198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7년, 16년 정도를 한국 물건을 일본에 판매하는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한국에서 일본에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 숫자는 10명도 안 됩니다. 제대로 해서 제대로 성과를 거둔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더 있을지 모르지만 전 잘 몰라요. 문제는 누구나 다 너무 어려워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에 10명도 안 된다고 쳐요. 근데 중국에 간 사람들은 몇 명 될까요? 한 20, 30명 친다고 쳐요. 20, 30명은 중국이라는 그 큰 나라에서는 있으나 찾아보기 힘든 숫자 아닙니까? 자, 중국까지는 그래요. 그럼 한국에서 아르헨티나에 옷 파는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옷 파는 사람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멕시코에다가 행거 파는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는 저는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해요. 넘어만 가면은 경쟁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서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 CEO톡이라는 동영상을 이미 보셔서 내용을 다 아실 수 있는데 제가 그 명함이나 인쇄 기계도 우리 회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인쇄 기계도 없고 또 2007년에 여술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일본에 인쇄물을 판매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때 3명이서 시작했거든요. 3명 중에 인쇄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인쇄물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기계도 없고 공장도 없고 그런 사람 3명이 그런 사람 모아가지고 지금 일본에다가 인쇄물을 팔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황당무계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택배박스 이거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택배박스 할 때 택배박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일본에 사이트를 만들고 팔아서 성공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한국에서 일본에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2007년에 명함 사이트를 만들었죠. 아마 만들고 여기서 여기 또 반에서 시작했어요. 반에서 시작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 될 때까지는 동네 사람들이 뭐 알지도 못했고 그냥 뭐 서로 교류도 없으니까 일단 2008년, 9년 되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좀 아는 거예요. 뭐 이상한 회사가 오더니 자기들이 일본에 판매할 거니까 물건 만들어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뭐 돈만 주면 물건 만들어 주니까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이 가게 가가지고 우리 종이 좀 공급해줘라. 그러니까 뭐 이상한 애들이 와서 종이 공급해달라는데 돈 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보니까 1년 지나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1년 지나니까 커져요. 그래서 2007년에 시작했는데 2010년, 11년 되면은 충무로 바닥에서 아는 거예요, 저희를. 왜냐? 충무로 바닥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 공급회사 사장님이거든요. 곳곳에 종이 공급하는데 이분이 뭐 술 마시고 자기들끼리 뭐 하트 치고도 놀잖아요. 그러면서 야, 요소르라는 회사가 진짜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회사가 처음에 와서는 명함이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뭐 하더니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10억을 팔아요. 매월 10억 원어치를 팔아요. 근데 아무도 안 따라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약에 제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공했으면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똑같은 업종으로 뛰어들잖아요. 근데 지금도 명함이나 인쇄물을 일본에 파는 업체는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5개 중에서 하나는 저보다 먼저 만들었고 훨씬 큰 회사예요. 그 사람들은 인쇄기도 몇 대 있고 막 그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하나 있고 나머지 회사는 또 한 회사는 아주 작은 회사고 2회사가 살아남은 2회사. 2회사가 누구냐? 우리 회사에서 나간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난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막겠어.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뿐이지 기존에 한국에서 명함이나 인쇄물을 하던 분들 중에서 저를 따라서 일본에 판매하는 사람이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옆에서 보면은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매출을 팍팍 키워나가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아무도 안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제가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비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막 특별히 가르쳐 줄 게 없단 말이에요. 다만 그렇구나 하는 거 정도만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해외로 나가서도 성공을 하셨지만 제가 느낌에는 그렇게 재료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재료를 주시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재료를 주셨고 아마 제 생각이지만 재료를 주시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부하가 걸리는 부분들을 해결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누구? 그러니까 그분들이 재료를 만약에 사셔가지고 명함을 하셔가지고 하는 뭐 종이도 갖다 주시고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좀 해결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우리가요? 네 그런 거 우리가 뭘 알아야지 해결이. 그러니까 하다 보면서 점점 더 그 속도가 빨라졌을 것 그건 같아요. 한참 지난 뒤죠. 그러면서 점점 더 신뢰가 더 쌓이고 괜찮아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것이 집중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군데를 해주셨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데서 더 나아진 게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상황이 N저가 됐고 더 그게 더 이제 지금부터 부각이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하여간 제가 뭐 이제 특별하게 제가 능력이 탁월해서 이 사업이 그런 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하여간 일본에는 우리보다 싸게 팔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장사하는데 나는 3,000원에 팔고 저 사람은 6,000원에 파는데 내 거 사지 누가 딴 걸 뭐하러 사겠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명함을 만드는 일에 집중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으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한국에서? 네, 그 명함 하시는 분들은 계속 명함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하실 수 있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분들은 경쟁력을 스스로 계속 하기만 하면 됐으니까 그런 일을 더 잘해주셔서. 우리가? 아니 그 명함. 그분들이? 네, 그것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들은 그것만 계속 하실 수 있게 했으니까 여수론에서 그런 일을 다른 나머지 일들을 잘해주시니까 그분들은 그것만 계속 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 약간 차이 나는 건 네. 그분들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함. 명함은 우리가 직접 네. 만들어서 하청 줘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쇄하고 뭐 작업하시는 일만 계속 하실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예. 예. 그 사람들은 그냥 한국에서 물건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안에서는 어떤 업종도 이 경쟁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고요. 국경을 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충무로 바닥, 누구나 다 아는 충무로 바닥에서 내가 하고 있어도 못 따라한다는 거예요. 일본까지 넘어가는 건 이제 따라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나마. 근데 인도로 넘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별로 이게 막 체계적인 강의가 아니거든요. 이거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그렇다고 가치 없는 건 아니에요. 제 경험 자체를 어디서도 들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은 누구나 익숙한 거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 하던 일에서 자꾸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자꾸 머무르고. 저도 최근에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자신도. 뭐냐면 제가 해외 직판이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일본하고 중국밖에 못 보더라고. 너무 가까우니까. 근데 명함을 이미 브라질에 파는 사람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께서 생각을 바꾸면 재밌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야, 진짜 명함을 브라질에 팔아?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죠, 사실. 그렇다면 제가 훌륭하다고 돼버렸네. 내가 우리나라에서 명함천국이라는 거 저기 전철에서도 가끔 보시죠? 명함천국이라고 유명한 회사예요. 이분 훌륭해요. 일본에 이분들도 진출했어요. 저보다 2년 먼저 진출했고 명함 전문 제작 회사예요. 근데 지금은 여술은 일본의 판매액은 여술의 10분의 1 정도예요. 제가 이후에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 이분들도 일본에 진출했고 이분들은 경험이 더 많았는데 저는 이 사람들보다 늦게 출발하고 아무 근거도 없었는데도 10배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언제 할지 모르지만. 명함을 미국에 팔잖아요. 명함을 미국에. 명함을 일본에도 팔죠. 명함을 어디에요? 여기는? 영국에 판대요. 명함을 캐나다에 팔아요. 명함을 오스트리아, 여긴 어디? 뉴질랜드? 하여간 뭐 영연방 어느 나라? 중국? 필리핀 거죠? 뭐 이거 잘 안 보이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명함이 얼마나 어려운 아이템이에요. 클레임도 많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계속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쇼핑몰 열까 이 고민할 때 이분은 명함을 가지고 이렇게 진출했다는 거죠. 난 정말 존경해요. 게다가 일본에서는 우리가 더 잘해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분들은 브라질에다가 명함을 판대요.
근데 경쟁력이 대단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로 가려고. 근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서 명함 21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래서 이미 일본만 하더라도 한국에 인쇄업체가 한 5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빨리 다른 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로. 왜냐면 거기는 또 무주공산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가면은 무조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질문만 하면 질문하세요. 힘들잖아요. 자, 우리가 명함을 판매하는데 지금 매출 그래프를 보여드릴 거예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이죠. 우리 사이트. 이건 이번 달 매출이에요. 명함 인쇄물을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은 일본이 문화의 날이어서 휴일이었어요. 휴일. 그러니까 일본 사업할 때는 일본 휴일에 맞춰서 쉬는 거예요. 모든 거. 그래서 휴일이에요. 화요일 날은 660만 N이에요. N. 모든 우리는 화폐 단위가 여기 일본이에요. 개념상 여기 일본이기 때문에 모든 걸 N으로 계산해요. 명함 660만 N 팔면 많이 판 거죠. 인쇄물을 하루에. 430만 N, 530만 N, 480만 N. 토요일 날은 좀 줄고 590만 원. 오늘은 강의를 할 때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강의하는 날은 안 올라가요. 어쨌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야, 인쇄물 쪼가리를 일본에 팔아서 하루에 평균 500만 엔어치를 판다는 거예요. 5천만 원어치. 대단하잖아요. 뭐가 팔릴까요? 명함 팔리고, 이거는 스티커, 이거는 현수막, 이거는 한 종이 안에다가 여러 모양의 스티커를 한꺼번에 제작해주는 멀티타입 실, 이거는 부직포백. 우리 부직포백 많이 보잖아요. 뭐 구두 같은 가방 같은 거 사면은 집어넣어주는 부직포백. 이거는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팔아요. 똑같잖아요. 한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파는 거나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파는 거나 가져가는 건 어차피 비행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저하고 얘기하면서는 이제 생각하는 방법, 패턴 이런 걸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찌라시, 오리지널 종이봉투, 책자, 롤 스티커, 이거는 택배 박스, 이거는 반으로 접을 수 있는 명함, 엽서, 전표, 뭐 이런 거 파는 거예요. 찌질하게 파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한 하루에 550만 원 가까이 지금 파는 거예요. 근데 이번 달에 유단히 잘 팔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매출 그래프인데요. (2007년도 10월달) 그러니까 2007년 10월에 오픈했어요. 11만 1660엔 팔았으니까 100만 원어치 판 거예요. 그죠? 2007년도 10월에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이미 1년 뒤에 690만 엔 팔았어요. 2009년도에는 1280만 엔 팔았어요. 2010년도에는 2100만 엔 팔았어요. 3300만 엔 팔고 6300만 엔, 6600만 엔,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이게 이 그래프를 보면 나중에 여기는 또 따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이상한 그래프가 지금 나왔죠. 다른 데는 잘 성장하다가 여기는 죽을 써버린 거예요. 예, 먼저 설명드리면 이 해가 2013년이잖아요. 2012년 이때 엔저가 왔어요. 엔저. 그러니까 엔고에서 엔저가 오면서 우리 회사가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돈이 없어서 광고비를 안 썼어요. 그때 왜 광고비를 안 썼냐면 이미 그 당시에 우리 고객이 4만 명 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광고비를 좀 안 써도 기존 고객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일 급한 대로 광고비를 안 써버렸어요. 광고비를 안 쓰니까 처음에는 뭐 별 지장이 없더라고요. 별 뭐 문제도 없고 야 뭐 그거 광고비 안 써도 된다 그랬지. 올라가는데 갑자기 한 6개월 지나면서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이때부터 다시 돈 다 끌어모아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한 번도 매출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 매출이 흔들린 적이 없고 가면 갈수록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이 원인을 나중에 회원 가입수 대비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원인이 우리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도 여전히 못했어요. 여전히 명함은 늘 클레임이 걸렸고 스티커도 제작해서 가져가면은 그 클레임 걸리기 일쑤였고 수준이 높아진 적은 없어요. 다만 한국에서 일본에 그 가격의 명함이나 스티커를 팔 수 있는 회사가 여전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싸고 좋으니까. 계속 사는 거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성립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해외로 진출했을 때 일단 자기가 경쟁력만 있으면 다 또 다른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진짜 나오는가 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에드프린터가 3개의 사이트를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명함하고 인쇄물 사이트, 현수막 사이트,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우리를 통해서 판매하는 분들 또 우리가 직영하는 분들을 다 묶어놓은 그래프예요. 그래서 10억 올렸다는 거는. 근데 에드프린트만 따로 떼서 보기가 있나 모르겠다. 안 되겠는데. 하여간 딴 거 볼게요. 이거 마꾸마꾸라고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실사출력물 사이트의 매출 곡선을 보여드릴게요. 실사출력물 사이트의 매출 곡선. 이게 실사출력물 사이트의 매출 곡선이에요. 마꾸마꾸. 엄청나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특별히 여수run이 운영하는 실사출력물 사업팀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실사출력물 사이트를 처음에 운영했던 사람들도 실사출력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겨우 그냥 조금 아는 분들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팀 자체는 전혀 안정이 안 돼요. 끝까지 안정이 안 되다가 이제 작년에 올해 들어와서 안정이 된대요. 이 팀은. 근데 팀과 상관없이 매출은 나가요. 이유는 뻔한 거죠. 뭐냐면 일본에는 그 가격에 이런 정도의 물건을 파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해는 되시죠? 지금 이 그래프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부직포백이 최근에 우리한테서는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이트 그 상품이에요. 환상적이지 않아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매출 증가가. 이유가 뭘까요?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팔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중국 업체도 못해요. 왜 중국 업체는 못하냐? 중국 업체는 이런 연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한 2, 3년이면 따라해요. 다 따라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터넷 시대의 2, 3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2, 3년을 앞서가 버리면요,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판매하면서 이 매출을 만드는 순간에요,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인도에 팔기 시작해요. 브라질에 팔기 시작하고요. 이미 또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중국에서 생산해가지고 일본에서 판매할 때도 그렇게 국적 색깔이 없게끔. 국적 색깔 없죠? 이거는 뭐 부직포가 색깔이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택배나 반송 클레임이나 인력의 현지 조달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인력? 예. 이 중국에 법인이 있어요. 우리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사람 채용하고 중국 법인이 공장 교섭하면 되는데, 법인 만드는 거는 어느 나라나 돈만 주면 되거든요. 이거 법인을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다만 어려워 보이는 것뿐이에요. 일본에서도 돈만 주면 법인 만들어줘요. 한국에서도 법인 만들 때 그냥 법무사 끼워서 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은 굳이 이제 법인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지금 법인 역할을 대행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돼요. 반송이나 클레임 같은 반송은 우리는 그냥 뭐 명함 그 클레임 걸리면 그거 가지세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뭐 고가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런 사이트들이 반송 걱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티끈 이용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하는, 왜 안 하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질문이 있군요. 요거 잠깐만 해줘요. 이런 거는 반품 어떻게 받냐? 그러니까 주소가 일본 오사카에 주소가 우리 법인이 있잖아요. 오사카에서 받아주는 거죠. 그것도 문제 없잖아요. 질문하셔요. 일본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디자인이나 샘플 같은 거는 어디에서 만들어요? 우리 회사는 공장이에요, 공장. 일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디자인을 일본 기획사에서 한 거라서 그 디자인을 받아서 해주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OEM 생산이신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명함 천국이라는 회사에다가 주문했을 때 그건 OEM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공장이잖아요. 명함 천국. 디자인을 본인이 해서 넘겨주죠. 그렇죠.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니까 디자인하는 사람이 공장에 지금 인쇄해달라고 주문한 거라서 OEM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는 지금 거죠. 말씀하시는 거면 그러면 지금 그 엔드 유저가 그 인쇄 디자인하는 회사란 말씀이네요. 기획사죠. 예, 주로. 기획사네요. 기획사나 일반인들이 아니고요. 법인이나. 예, 예. 근데 좀 전에 질문하신 것 중에 디자인 사업을 한국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일본 사업이든 중국 사업이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다르다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뭐가 다른지 진짜 모르겠어요. 자꾸만 관념에서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택배 박스 사업을 할 때도 그러고 인쇄 사업을 할 때도 그러고 일본 친구들은 늘 말렸어요. 두 가지 이유를 주로 대요. 하나는
일본 소비자들은 까다롭기 때문에 품질에 까다롭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고요. 또 하나는 일본 소비자들은 거래처를 잘 안 바꾸기 때문에 안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했었죠. 그렇게 까다로운데 백엔샵은 되냐? 백엔샵 얼마나 잘 돼요. 그리고 초창기 백엔샵 제품은 결코 품질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펜치 가지고 철사 누르면 펜치가 자국이 났었다니까요.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백엔샵이 좀 좋아졌잖아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품질을 관리하니까. 근데 백엔샵이 되는데 무슨 품질을 따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품질이란 가격 대비예요. 그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라는 개념이지 절대 기준을 가지고 각 품질을 따지지 않아요. 일본 분들도 똑같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고객보다 훨씬 좋은 고객이에요. 그 가치만큼만 해주면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디자인도 한국에서 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저는 일본 사람들은 색감이 다르다 그러는데 전 별로 못 느껴요. 일본의 인구가 1억 3,500만인데 꼭 그 색깔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별로 전혀 못 느끼겠거든요. 또 하나는 일본 소비자들은 거래처를 안 옮긴다. 싸고 좋은 거 있는데도 안 사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문제는 똑같은 품질에 똑같은 가격일 때 굳이 옮기지 않아요, 우리도. 왜 위험을 감수하고 옮깁니까? 근데 여기서 명함 사면은 980엔이고 그 전에 거래처에서 2,300엔에 사야 되는데 안 옮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그 가격에 이 정도 품질. 이걸 갖고 소비자들은 선택해 주는 거죠. 그 말씀은 그 제품의 품질이나 그런 것 자체가 일본 시장의 일본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보다는 디자인이나 품질이 약간은 낫다는 말씀인가요? 지금은 더 좋아요. 지금은 더 좋은데 낫다고 해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 제품 일본 다 휩쓸었잖아요. 품질이 더 좋은가요? 문제는 그 가격에는 그 정도 품질이면 좋다고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슨 절대 기준처럼 일본 손님들은 품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안 살 거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건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나온 물건 왜 삽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은 사도 된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나 일본 분들이나 똑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전혀 못 별로. 그 명함 천국보다 후발 주자신데도 10배 이상 매출했던 비결이 그건 다음 시간에. 지금 할 일이 무지 많으니까 오늘은 현황만 지금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황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또 질문. 예, 사실은 사장님이 지금 B2C를 하시는 건 아니고 대부분 B2B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그 좀 구분돼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낙고막고는 B2C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B2B하고 B2C의 경계선은 없어졌어요. 인터넷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C든 B든 소비자일 뿐이에요. 그걸 구분하는 거는 판매자가 판매 전략을 가지고 구분하는 수 있어요. 우리는 철저히 B2B로 가겠다 해도 돼요. 근데 B2B와 B2C 사이에는 구분이 없어요. 우리 고객은 C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게 이런 사람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에서는 C입니다. 그죠? 법인에서는 우리한테 직접 기획사 통하지 않고 주문해요. 그래서 B2B와 B2C를 구분하는 거는 또 공상입니다. 공상.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고. 물론 판매 전략을 짤 때는 내가 B2B를 하겠다 혹은 B2C를 하겠다는 건 짤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하고는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질문할 거 있으세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 그래도 재밌으시죠? 어버신들이 가지고